대표적으로 사람이 사춘기의 변화. 네, 근데 그렇죠. 그에 못지않은 갱년기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남자는 잘 이해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호르몬의 변화니까 저는 네. 겪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럴 때 남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버락 화를 내고 네. 특히나 또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네. 그리고 막 갑자기 덥다고 네. 한겨울에도 네. 밖에 나가서 확 부채질하고 있고 네. 저 사람이 이상하네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거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사실 여성들은 젊었을 때부터 있어요. 젊어서도 있어요? 네. 그게 음. 월근종 증후군이에요. 어. 멘스가 끝날 때쯤에는 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때 감정적인 불안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부인들하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갱년기 때는 이게 그때는 좀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네. 회복되지 않고 길게 가는 음. 그런 여성 호르몬의 떨어짐에 의한 정서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양하고 살았는데 네. 요때쯤 되면 이군하고 사는 것 같은 뭐 느낌. 그렇죠. 네, 이건 씩씩해지죠.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이제 남성화 되는 거거든요. 네. 극복이 아니라 그거는 적응해 가야죠. 남자가 적응해야 되나? 그렇죠. 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여성화돼요. 맞아요, 맞아요. 드라마 보고 울고 안 그러던 사람이. 예. 그 다음에 뭐 아내 둘이 쫓아다니고. 맞아요. 밖에 나가는 것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거 별로 안 하고 네. 해서 사실은 차이는 있지만은 남성이나 여성이 다 변해 가는 거니까 나이 들어가서 변해가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의 변화도 사랑해주면 되거든요. 인정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성 갱년기가 오는 거가 네.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떨어지는 거하고 같게 봐야 돼요. 여성들이 만약 남편이 힘이 떨어지고 옛날보다 좀 욕심이 용감한 게 없어지고 네. 좀 위축되고 이런 거 같고 당신 이렇게 형편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가 이해하고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옛날보다 훨씬 씩씩해지고 독립적이 돼서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갱년기 아내하고 싸우지 않고 잘 좀 대처를 하려면 네. 그냥 무조건 이해하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이해의 마음을 갖고요. 갖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기대 자체가 좀 낮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동시에 그 우울을 관장하는 호르몬도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때는 오늘 우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나이 듦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아내에 대한 이해가 그냥 아내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만약 아내가 그때 남편이 이해해 주면은 그 이해받는 것에 따라서 정도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좋을까요? 개입보다는 아내가 원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아내가 원하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정서적인 어떤 그 불안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사실 남편을 좀 멀리 할 수도 있고요. 사이가 안 좋으면. 또 어떤 경우는 또 남편을 굉장히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상황을 듣고 거기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여성의 출산 연령이 뒤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갱년기와 아이의 사춘기가 충돌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실 양쪽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사춘기는 사실은 자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춘기 때가 되면은 그 자기 주장이 세져요. 네. 자기 방향을 얘기하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사춘기 때는 사실 호르몬의 변화에 대한 불안정성보다는 자기를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자기를 찾을 때 부모하고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하고 다르게 하는 걸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미성숙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자꾸만 제지하고 부모를 따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춘기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혹시 얘가 불안정하니까 무조건 이해하자 이게 아니라 본인 거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가 잘 몰라서 그 부모인 대처를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은
그 사춘기의 자녀하고의 관계 아버지나 어머니가 좀 좋아질 수 있고 아내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아내 갱년기에서는 이거는 칠지 우울이 오고 사춘기 때는 꼭 우울이 오는 건 아니에요. 우울이 오고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때는 기준이 다르죠. 사춘기는 자녀의 다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갱년기는 아내의 달라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갱년기는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사춘기. 우울감이 온 거예요. 네. 네, 갱년기는 우울감이. 근데 우울감에서 이게 우울증으로까지 안 가려면 누군가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죠. 근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네. 아내가 힘들게 하더라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내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실 갱년기가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갱년기가 정신적인 증상은 없고 남편하고 잘 맞으면 신체적인 증상만 있어요. 왜 이렇게 더워? 뭐 땀 흘리고 이런 신체적인 갱년기 증상이 있고 정신적인 갱년기 증상은 남편하고 마음이 맞으면 안 와요. 네, 그때는. 근데 이제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면 예전 같지 않고 체액 같은 분비도 많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부부 관계도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타협해야 돼요? 아니요, 그때는 타협보다는 그때는 아내가 우선이죠. 아내가 우선되고 아내가 본인이 이해받는다고 하면은 아내는 뭐 사실 그 상태라도 부부관계나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내들이 협조를 해야 되죠. 그 협조가 통증을 참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도움을 하면서까지 남편하고 지내려면은 부인 생각에 남편이 내 힘든 부분에 대한 걸 이해해주고 나를 존중해준다 라는 게 있으면 하게 되지, 그거를 남편의 어떤 욕구를 어떻게 아내가 채워주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면 여성들은 들어주질 않죠. 반대로 남자들도 우울감을 느끼고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상당히 우울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왜소해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계속 침잠되고 막 이러는데 이럴 때 아내는 어떻게 도와줘요? 아니, 아내가 그런 남편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돼요. 그 사실 이제 그러거든요. 뭐 이제 남자들이 많은 경우는 남자들은 일이 없으면 본인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부인들한테 남편이 일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 우리 다 일을 놓치거든요. 좋은 부부는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때 남성들이 이제 부인들인 경우는 이제 이런 부인들, 여보 걱정하지 마. 뭐 그거 당신이 그런다고 무슨 상관? 난 당신이 그래서 상관없어. 그런 태도를 취하는 여성들인 경우에는 괜찮고, 근데 그런 경우에 부인들이 어떤 경우에 그러냐? 남편이 힘들면서도 아내를 이해해 줄 때. 그럴 땐 그래요. 근데 그냥 본인이 힘다고 해서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아내 멀리하게 되면 부인도 협조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제 친구들도 보면 얘기할 때 그 아내를 돈으로 만족시켜 주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만족시켜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남편으로서 위신이 선다. 둘 다 틀렸어요. 그거는 있으면 좋다는 것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돈과 성적인 걸 잘하는 거는 더 잘하면 괜찮은 거지 제일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필수 조건은 뭐냐면 자기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알아주고 나하고 같이 뭘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할 때 즐거움이 있고 불편함이 적고 그런 나를 이해해주는 남자가 좋은 것이지 돈 많은 남자 아니에요. 여성들이 돈 많이 벌어오고 가정을 등한시하는 남자보다는 돈 못 벌더라도 가정을 잘 하는 남성들을 사실 더 좋아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남자를 좋아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다 그러면은 가정적인 남자를 더 우선시하지 돈이 더 많음을 우선시하지는 않아요. 그 부부간에 말다툼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남성들이 지는 것 같아요. 덜 논리적이더라고요. 덜 논리적인 게 아니라 남성들은요, 그 부부간에 이렇게 얘기할 때 대화는 사회적 대화하고 달라요. 정서의 대화거든요. 마음의 대화. 남자들은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남성들인 경우는 아내하고 싸움할 때 아내는 말 막 잘하는데 자기는 내가 저 말을 알았으면 내가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말싸움에서 남자들이 여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여성들하고 싸울 때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말싸움에서는 져야죠. 근데 기억 면에서 네. 뭐 한 10년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 네. 그게 대부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걸 자꾸 얘기하면 네. 그래서 사과를 원하면 네. 일단 어쨌든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미안해가 아니죠. 그러면 굉장히 또 불쾌하는 거예요. 어쨌든 미안해라는 건 미안하지 않아 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네. 우리 기억은 다 감정이 기억의 형태로 남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감정의 세계예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성들은 과거 상처가 받으면은 이 상처에 대한 걸 남편한테 이해받기 전에는 계속 가요. 그 남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너는 30년을 똑같은 거 갖고 그렇지. 얘기하니? 네. 이게 그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사과받거나 하지 않으면 여성들은 끝까지 얘기를 해요. 예.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일단 이해가 중요하니까. 예, 어떤 이해냐면 아내의 아픔에 대한 이해, 네. 아내의 나이 들음에 대한 이해, 아내의 변화에 대한 이해. 네. 그냥 남자들은 이해라는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남자들이 이렇게 이해할 능력이 별로 그렇게 있지 않아요. 아내한테 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신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내가 못하면 나한테 알려줘.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아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 남편한테 남편의 자존감을 좀 키워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는 거죠? 맞죠. 예. 자신감 키워주고 자존감 키워주고. 자존감 키워주는 건 뭐 딴 거 있겠어요? 딱 한 가지죠. 칭찬해주는 난 당신이 좋아. 예, 그거 하면 되죠. 그게 자신감을 주는 그렇죠. 거고. 예. 한번 정리를 하면서 중년 부부를 위해서 부부 사이 갈등을 줄이는 방안 한 3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잘 들어주는 거, 상대방을 들어준다. 잘 들어주는 거. 정말 아픔이 내가 잘 이해할 수 못하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달라진 아내도 나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렇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하나로 딱 되네요.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군가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감정은 누군가하고 내 뇌가 통하듯이 교류할 때 인간은 거기에서 안정감 있고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상대가 사실 배우자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인 경우는 그 교류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듯이 섹스를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섹스는 깊은 교류보다는 훨씬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또 나이가 들거나 하게 되면은 성적인 부분은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서로 성적인 욕구가 떨어지는데 그럼 그때 부부관계를 못하면 남편을 여성들이 싫어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물론 뭐 섹스를 잘하면은 뭐 나아질 수 있지만 아까도 했지만 갱년기가 되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섹스를 남편이 하자고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교류를 통한 뇌의 행복감.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불편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 서로 좋은 것 같은 느낌. 얘기가 서로 잘 통하고 같이 뭘 하는 걸 갖다가 서로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행복이죠.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불안과 우울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압도적 1위 국가 이 1등에서 지금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논문을 보았는데요. 한국인들의 우울증은 좀 특징이 있다. 네,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너무 못한다. 그래서 속으로 너무 쌓아둔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된다.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되게 그 언어 문화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길 가고 오고 가는 사람들 보면은
어째 뭔가 꼭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이에요. 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예. 표정이다. 왜 그럴까? 난 그게 항상 그리 궁금하더라고. 그러나 어쩌다가 참 지하철이나 어디서 그 밝은 미소를 이렇게 머금는 사람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 네. 웃음은 진짜 강력한 전향성이 있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확실히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이성적으로 잘 표현을 하면 되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그 언어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라는 게 저게 상업 영어거든요. 네. 그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니까. 네. 장사꾼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의 기분이 네. 나쁘게 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아. 기분을 좋게 해야 되니까. 네. 그 영어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됐어요. 아. 이게 거절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을 하는 네.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똑같이 거절하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뭐 그래가 천천히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이제 표현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는 정말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저게 사람들을 잘 못 봤습니다. 아, 영화실에서 맞습니다. 잘 안 울어 요즘은요.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화병이란 단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화병은 화를 많이 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감정을 너무 표현하지 않고 화를 억누르고 참아서 걸리는 병인데요. 이 화병이라는 단어 처음으로 만들어내시고 전 세계 의사들이 이 화병이라는 단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업적을 남기신 분이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어떻게 화병이란 단어를 만들고 그 정신과 의사들이 공부하는 사전에도 등록하게 되셨는지 그 화병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저는 이 정신과 공부를 한국에서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예일대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문화권에 가서 공부도 했더라면은 서로 비교가 되고 공부하기가 쉬워서 그랬는데, 네.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공군에서 제대하고 바로 이제 미국 가서 정신과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미국에는 그런 환자가 없거든요. 화병 환자가 없다. 환자가 없는데, 한국에 보니까, 야, 도대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네. 싶은 딱한 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젊은 며느리들이 합병 환자가 많았어요. 네. 예. 가족들로부터의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너무 참다 보니. 이제 특히 이제 시어머님한테 받는 그 스트레스를. 박사님, 요즘은 며느리 시집살이 하느라 화병 걸린 시어머니들이 더 많대요. 요즘 거꾸로 더 네. 그래요? 요즘은. 예. 그것도 이제 세월을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화병을 일으키는 사람이 따로 있고 화병을 좀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네. 제가 그때 볼 때는 주로 이제 참 말 못하는 딱한 며느리가 제일 그때는 화병이 많았어요.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좀 하지 왜 이야기를 안 할까? 네. 저는 뭐 이 한국 문화에 대한 그냥 그 일반 한국 사람이지 내가 학자로서 한국 사람을 공부하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때부터 한국 사람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이냐, 이걸 정신과에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갔던 데가 민학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백성민자 학회. 네. 이거는 좀 인간의 가장 그 원초적인 뿌리 학문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를 보면 뭐 온갖 사람들 다 있습니다. 뭐 정말 결국 이제 그런 것도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은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참 뭐 자살 일부 직전까지 갈 정도로 화병이 심한데도 말 한마디 못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 문화의 특징을 알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민학회가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네. 예. 도대체 이게 내가 그래서 그 참 처음에는 내가 뭐 이게 뭔지 몰랐어요. 네.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화를 입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불화자가 아니고 네. 화를 입는 그런 나는 처음에는 아주 웅성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잡지에 처음 실었을 때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총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화폐라는 정립이 정말 됐는데 네. 내가 이게 처음 이거를 이제 미국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도 미국 학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뭐 내 영어가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형편없는 영어가 아니고 알아들을 만한데 네. 야, 너 무슨 소리냐고 자꾸 나보고 그렇게 물어요. 그 사실은 나도 똑같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 특이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구 사회의 표현 문화가 주가 되는 나라에서는 화병 환자들이 그렇게 없고 그렇죠. 역시 이제 조금 이제 좀 미개발국에 또 좀 약간 좀 원시적인 그런 좀 프리미티브한 사회에는 화병이 있더라고요. 예, 그 참 많은 학자들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환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역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하나 이제 화병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에서 발표한 것은 신병이었습니다. 네. 신병 우리는 뭐 신만 하면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 얌전한 사람도 이제 그런 두 가지가 등재가 되었던 것도 아마 우리가 이제 먼저 발표를 하고 또 확실히 우리나라에는 화병이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네. 사실은요. 정말 그 화병 환자들을 보면 막 가슴을 막 찢어 뜯고 특히 이제 그 친정에 가면은 네. 이제 그 분풀이 다 한 겁니다. 나를 왜 그런 데 시집 네. 보내느냐고 뭐 특히 이제 만만한 이제 남동생이나 오빠한테는 막 정말 시세 타령을 하잖아요. 네. 누나들이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참 치료가 많이 되는 거죠. 네. 다 터지니까 네. 눌려있던 것이 발산이 되니까. 그럴 때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딱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안전한 공간에서 좀 속풀이를 할 수 있는 할수 있으면, 그런 네. 안전한 가족이든 그렇습니다. 친구든 좀 예. 사귀는 것도 좋겠고 예. 또 하나는 언제든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해소법, 예. 나만의 노하우를 우리 중년 이후에는 예. 정말 잘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마시면은 그렇죠. 그럼 박사님의 노하우 한번 여쭤볼까요? 박사님은 뭐 할 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또 청량감을 느끼시는지 박사님만의 노하우 알려주세요. 저는 뭐 걷는 겁니다. 걷는다. 많이 걸어 다니는 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치료제더라고요. 네. 뭐 시내에서도 걸을 수도 있고 또 저는 또 그동안에 또 산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산에 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산에 가면 절이 있으니까 네. 절에서 이제 그때 뭐 스님들이 하는 그런 깊은 참선은 못하지만 비슷한 명상 정도는 네.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간단한 명상도 그게, 하자. 그게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이 많은 그런 데는 전 잘 안 갑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사람 기분 맞출 수도 없고 저 사람 기분만 맞출 수도 없고 저는 대충 이제 혼자서 걷는 것이 아마 제일 네. 큰 즐거움이었었고 화를 저 나름대로 진정을 시키는 데는 그 방법이 아주 좋았던 것 그 같습니다. 방법이 좋다. 예.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박사님이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서 하는 건 별로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좋아하세요. 뭐냐면 공통 관심사가 같고 취미 생활이 같은 사람을 모아서 그렇죠. 소규모 뭔가 같이 배우는 건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문인화를 그리는 모임도 만드셔서 직접 사람들과 스트레스 푸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셨고 네. 또 모여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세요. 우리 아름다운 나라 함께 노래 부르면서 굉장히 행복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규모로 모여서 예. 속풀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추가해도 될까요? 네. 마음이 이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죠. 네. 아이, 또, 네. 우린 취미생활 함께하는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아이, 좋습니다. 그래요, 박사님. 우리가 한국인들의 이 불안, 우울이 지속되다 보면 화병도 생기고, 내 마음 나도 다스릴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럴 때가 많은데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런 말씀 요즘 자주 하셨어요. 40대, 50대, 60대는 불안보다는 흥분과 기대에 차서 살아야 한다. 네. 자, 그런데 흥분과 기대? 어떤 흥분과 기대? 사람들은 또 궁금하대요. 네. 박사님, 어떤 흥분과 기대에 차서 삶을 살아갈까요?
사실 이제 그때 중년이 이제 지나면은 아무래도 그 젊을 때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상당히 인생이 다릅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고 네.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참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좋게 보면은 이제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해방감 네.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흥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런 시절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참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런 말도 있듯이 실제로 우리가 편안할 때는 별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참 영웅이 나타나서. 맞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어디에 취업을 했든 정말 죽을 듯 살도 모르고 했거든요. 네. 요즘 문제로 하면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가난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영웅이 태어날 수 네.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나 그것은 뭐 그런 큰 어른들의 이야기고 우리 누구나 다 참 그 시대를 그 연령대를 지내야 되니까 네. 그때 참 이 중년의 그 흥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한테는 어떤 인생이 전개가 될까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흥분이 되는 그런 연령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 기대하라. 예. 예. 노년이 늙어간다는 것이 부정적 의미만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흥분과 기대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예. 박사님 늘 말씀하시는데요. 박사님 남기신 명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노화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잘 익은 과일이 보기도 좋고 맛도 좋듯이 잘 익어가는 노년을 준비하는 것, 그것에 흥분과 기대를 가져라. 예.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요. 박사님 그러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꿈꿨던 것 포기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바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더더구나 우리가 젊을 때는 그냥 참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면은 보통은 돼요. 네. 그래 이제 중년이 지나서부터는 이건 완전히 이제 좀 그 길이 없는 대평원입니다. 네. 그 자기들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네. 자기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을 만들라. 예, 자기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참 흥분도 되고 정말 긴장도 되고 네. 불안하기도 물론 해야죠. 뭐 그런 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중년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중간 결산하는 시기거든요. 중간 결산. 예, 중간 결산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요 현역 때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예, 현역 때. 일단 떠나고 나면은 전혀 다릅니다요. 네. 그러니까 나는 가령 뭐 곰탕 장사를 한번 하려 그래도 현역 때부터 곰탕 끓이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네. 술 마시러 다니지 말고 네. 내가 곰탕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정말 어느 집 곰탕이 맛있는지도 좀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먹어보고 네. 또 저녁에는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같이 곰탕 연습도 하고 네. 결국 이제 그런 시기가 참 저는 참 재밌고 흥분이 되지 않겠나. 박사님께서 또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인생이 이렇게 길 줄 모르고 젊어서 즐기지 못한 게 후회된다. 박 선생 즐기며 살게, 하고 싶은 거 오늘 당장 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고 뭐 할 때 기쁜가 생각해 보니까 일만 하느라 그거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노트에 적고 매일매일 바로 실천에 옮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박사님, 내가 90년 살아보니 이게 제일 후회되더라. 인생 후배들은 이것만큼은 명심하면 좋겠다 하는 인생의 지혜 하나만 좀 알려주십시오. 아이고 참 우리 인생을 지금 젊은 세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세상에 딴판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네. 단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자기가 뭔가를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아. 예. 그건 뭐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그걸 써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 선수들 가만히 보면요. 탁구 선수는 탁구만 잘 치는 게 아니고 탁구 선수들은 축구도 잘하고 다 잘해요. 네. 그렇게 뭐 한 가지를 정통하면은 다른 것도 다 정통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젊은 날은 정말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누구에게도 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재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가 닦아놔야 된다. 아, 나만의. 예. 이건 박상민만 할 수 있어. 이건 그렇습니다. 이시영만 할 수 있어. 예. 이런 거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 고맙게도 저는 독자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제 책을 쓰면은 최소한 저기 출판사에서 손에 난다는 베스트셀러 예, 여전히 들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주를 하나 길러놔야 된다. 네. 그러면 정말 뭐 인생이 겁날 거 없죠, 사실은요. 이거 하나만 뭐 난 어디 가서 피워놓으면은 나 이거 낚시 할 수 먹을 있어. 있다. 예. 아, 그럼 40, 50대는 불안에 쌓여서 걱정하고 있을 나이가 아니라 내가 100세를 산다 해도 나 스스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나만의 재주 하나는 반드시 마련해 놓아야 하는 시기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뭔가에 도전하고 배울 땐 불안감이 확 줄어들어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불안이 높아지거든요. 우리 오늘 당장 뭔가를 배우는 것 하루라도 연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을 해보죠. 박사님, 90평생 살면서 나 이거 하나는 후회된다. 네, 그거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지냈다는 게 참 후회가 되는 거죠. 너무 공부하고 일하느라 예. 사랑을 마음껏 체험해보지 못하셨군요. 예.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그게 참 후회가 된다. 제가 검색해보면 이시영 박사님은 90평생 스캔들이 한 번 없으세요. 누군가가 이시영 박사님 이혼했나요? 라고 썼는데 아니요. 이분은 스캔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참 젊을 때는 울고 불고 뭐 자살한다 그러고 한강에도 이렇게 그네를 보고 하는 그런 고민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 아파도 보고 그런 게 없이 그다 지나가 버린 게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박사님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기 많으시고 네. 아, 박사님 오늘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열심히 사는 것, 그것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습니다. 줄일 수 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잘 익어가는 것이다.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하고 얘기하면서 뭐 50, 60 세대들 갱년기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은 남자이기 때문에요. 네. 갱년기라는 어감 자체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여성들은 갱년기라는 것은 이제 여성성을 잃어버리는 시기니까 안 좋아할 거는 같아요. 근데 갱년기는 남성 여성 상관없이 다 사용을 하는 용어거든요. 우리 어떤 인생의 다양한 시기가 있을 때 뭐 유년기, 소년기, 성년기 그리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 바로 전 단계가 갱년기예요. 그래서 이 갱년기는 여성에서도 생기지만 남성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뭐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거쳐가는 과정이죠. 이 갱자라는 한자가 그 고칠 갱자, 바뀔 갱자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이 젊은 시절과 다르게 이제 늙어감의 변화를 느낀다. 그래서 갱년기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명하게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성에서의 갱년기 증상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근데 남성 역시도 이제 남성 호르몬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증상의 양상은 좀 다르지만 남성에서도 뭐 피로감이라든지 의욕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의 어떤 변화 자체가 또 갱년기 증상이라는 거를 만들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사춘기 우리가
우리 몸의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2번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사춘기 때의 변화, 그다음에 갱년기 때의 변화. 네.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이거는 당사자는 아마 갱년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춘기가 힘들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맞아, 힘들지 맞아. 이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갱년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는 예.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예. 영역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제일 큰 건 역할 변화라고 생각은 예. 해요. 물론 호르몬의 변화도 크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갱년기쯤이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슬슬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독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전까지는 엄마 아버지 품에서 엄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엄마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일정 부분 동일시가 가능했다면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동일시가 가능했다면 어머니가 한 갱년기 즈음이 되면 이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시점, 성인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일시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 전까지 내가 정말 애를 낳아서 키워서 이렇게 대학 보낼 때까지 정말 아이만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 아이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제 나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갑자기 역할이 확 변화하는 거죠. 허전해지는 거죠. 근데 동일한 영역이 이제 남성에서는 직장에서 가장 이제 50대가 피크를 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역할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후배들한테 중요한 일들도 이제 넘겨주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인 역할에서 나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 그런 거에서 오는 정서적인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된 듯한 느낌을 그렇죠. 받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나 그 중년기에는 내 상대방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아직도 나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일까? 내지는 뭐 내가 더 늙으면 이런 내 존재감이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중년 여성분들이 많으시고요. 예, 남성분들은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뭔가 남편의 충격적인 상황들을 은연중에 알게 됐을 때 혹은 의심하게 됐을 때 예, 외도 같은 거죠. 예, 외도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딱 느끼게 되면 내가 여성으로서 이 남자에게 더 이상 매력이 없어져서 저러는 걸까라고 하면서 본인을 다시 돌아보시게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남편에 대해서도 원망이나 분노 같은 게 있으시겠지만 초라해진 내 모습에 대해 가지고 또 일정 부분 그걸 곱씹게 되면 현타가 오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울감으로 오고 그 우울감이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우울감하고 우울증은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만 봤을 때 우울감과 우울증은 동일한 정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우울감이라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우울한 기분의 상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우울한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정상적인 우울의 어떤 감정까지 다 포괄하는 단어고요. 우울증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소위 우울장애, 즉 병적인 수준의 우울 증상을 가질 때 우울증이라고 좀 더 통칭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단계에서 우울증으로 가지 않도록 또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우울할 만한 상황에서 우울한 건 정상이죠. 네, 나의 어떤 몸의 변화, 사회적인 역할의 변화, 어떤 관계에서의 변화 때문에 내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건 일정 부분 정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환경에 우리는 적응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우울감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내가 충분히 적응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감이 남아있게 된다거나 환경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질병 수준에서의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정신과 치료제 중에 해피드럭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거를 가가지고 이렇게 그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서 그걸 드시던데 일단 약물로라도 그런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까? 뭐 그거는 영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시고요. 뭐 소위 이제 해피드럭이라고 했던 게 맨 처음에 미국에서 개발됐던 우울증 약이 프로작이라는 약이에요. 그게 이제
화이자에서 만들었는데요. 그 약을 이제 이 약을 먹으면 우울증이 좋아집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럼 해피드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먹어서 행복해지지는 않고요. 행복해지지는 않고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우리 뇌의 물질을 조금 늘려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마음의 여유감, 마음의 안정감을 좀 찾게 돼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 상황들, 자극적인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내가 여유감을 좀 가지게 되면 내가 일정 부분 툭툭 털어내는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일종의 마음의 갑옷 같은 거죠. 그 마음의 갑옷을 좀 든든하게 입고 있는 상황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 상황인데 약이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자살 문제가 워낙 심각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게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갔다가 지금 올해 다시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자살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하나의 옵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에는요. 하지만 그 옵션은 인생에서의 선택에 대한 옵션이 아니라 나의 왜곡된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망상이라는 증상인 거죠. 망상이라는 증상이거든요. 내가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극단적인 생각이 나는 죽어야 된다는 왜곡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자살과 관련된 어떤 영역에서 이제 항정신병 약물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줄여주는 약물이 있어요. 그런 약물들을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방황 상황에서 남편이 이제 툭 정신과 좀 가봐요. 이러면 성질을 내는데 이제 갱년기 접어들고 나도 감당하는 못하는 화,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정신과나 이런 곳에 가서 그 약물 치료 이게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면은 계속 내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물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물만으로 무언가를 하는 걸 가급적이면 좀 안 하려고 하는 지향하는 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약이라는 게 특히 이제 잠과 관련된 약들은 대부분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같은 것들을 포함되기 있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좀 가급적이면 사용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상담 같은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게 선호도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냥 빨리 약이나 줘. 약물로 난 그냥 하는 거 불편하니까 약으로 치료할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상담을 더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남성 여성도 차이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여성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세요. 근데 남성분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특성이 뭐냐면요. 특히 중년의 남성, 여성에서의 특징인 것이 남성은 중년이 됐을 때의 부정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회피예요. 뭐가 있으면 자꾸 안 보려고 하시고 피하려고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로 가시냐면 대부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술을 드시죠. 술 먹고 잊자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몸이 아파요. 그리고 몸이 아픈 걸 적극적으로 호소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에게 좀 시선을 달라고, 나한테 관심을 좀 달라고, 나를 좀 돌봐달라고 하는, 뭐랄까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에 오셨을 때도 이제 중년의 남성분들은 나 잠잘 수 있게 약만 빨리 주세요 하시고, 여성분들은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나누고, 들어주고, 이런 거를 좀 원해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동반자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이 동반자, 그러니까 남과 여, 아내와 남편, 이게 어떻게 이게 가져가야 돼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거를 지금 제가 뭐라고 답하기에는 좀 그쵸?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호기심이에요. 부부관계에서 관계가 발전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어느 순간 상대방이 궁금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연애를 할 때는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러니까 몇 시간이고 통화도 하고 막 이런 수다 떨고 이러는 거잖아요. 3, 40년을 살았는데 뭐가 궁금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머리 안으로 내가 우리 와이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알고 있지라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깊이 알려고 하지만 다쳐요.
근데 결국에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남는 거는 두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때 당시에 어떤 자녀에 대한 부분이나 일적인 거에 대한 부분이나 돈에 대한 문제로만 부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되게 그 상황이 좌절스러울 수 있어요. 비참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뭐 요즘 가끔 얘기하잖아요. 조론이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부부 관계가 어떤 호기심에 근거로 한 서로에 대한 어떤 소통이나 애정이 없이 단순하게 우리 가정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한 걸로만 가져갔을 때 나는 하나의 소모품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난 내 인생 살래라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일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호기심, 서로에 대한 호기심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평생 가야 되는 동반자고 아이들은 다 떠났으니까 네. 부부의 관계, 예.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